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블루블루. 그러게요. 오늘 스카이블루. 어쩌다가 통했더라고요. 네, 우리가 하늘로 날아갈까? 그래도 새 정부 들어서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뭔가 좀 새로워지고 있다.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주말에 낮잠 주무셨다라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잠 못 자고 맨날 이제 잡혀가나 내일 잡혀가나 막 이랬었던 분들이 이제는 좀 편안하게 그리고 좀 일해야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 네. 그리고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정부 상태를 6개월 버텼던 게 시민의 힘이거든요. 맞습니다. 시민이 드디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정말 이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지난 일주일 동안 새 정부가 했던 일들을 보면 네. 우리가 진짜 정부가 일하기만을 기다렸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국무회의에서 회의하는 거 보고도 감탄하게 되잖아요. 네. 아니, 국무회의는 당연히 회의를 하는 맞아. 곳인데 네. 와 뭐 나라에서 일을 네. 하네 뿐만 아니라 뭐 지금 지표상으로도 예.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환율이 안정되는 것들 전반적인 그 안정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누가 되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국정의 안정감이라고 하는 게 핵심 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원래 보수가 안정희구인데 너무 불안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3년 5개월 만에 코스피가 2,900선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5천 가겠네. 빨리 공약이 방송 끝나고 은행 가서 이거 뭐 저는 참고로 들어갔습니다. 빠르네. 제가 한동안 주식 투자를 안 했는데 바로 들어갔어요? 얼마 전에 야. 제 자산이 얼마 안 되지만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렇구나. 동학개미 바로 앞에 계시네요. 동학개미. 우리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믿고 해야죠. 지금 방송할 때가 아닙니다. 이거. 자, 취재 편의점 언제나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광고주 분들 계셔서 저희가 일단 오늘 광고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도합 3개인데 저희가 정확하게 잘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 때문에 부담되시는 분들 꽤 계신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그리고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이러면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사은품 혜택 말고 다른 것 원하실 때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입니다. 호주 식약청 인가를 받고 생산된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 이 크림은 주름을 당겨주고 피부를 밝혀주는 시간을 되돌리는 플래시백 크림입니다. 양태반 성분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손상된 피부 재생, 자연 유래 성분으로 빠른 흡수, 그리고 마카다미아 오일, 아르간 오일로 피부 보습 및 항산화 효과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름 개선, 미백 효과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기능성 크림이고요. 하루 24시간 촉촉함을 채워주는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으로 어제와 달라진 오늘의 피부를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누적 판매량 10만 개, 저희 취재 편의점 통해서 100만 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은 이제 아직도 영문으로만 검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펜즈몰, FANGMALL, 펜즈몰에서 1+1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지금 취재 편의점 더보기 창에 가시면 링크 올려져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또 저는 발랐습니다. 어젯밤에도 바르고 자고. 예.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처음으로 대기업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예. 처음으로 취재 편의점에 대기업이 왔어요. 야, 대단합니다. 네. 처음 소개해드리는 광고는 샘표 밸런스 죽입니다. 네. 단백질은 더하고 당은 빼고 내 몸에 플러스 샘표 밸런스 죽 한 끼 단백질 100% 충족.
슬로건인데요. 저희 김은지 기자님하고 구경 기자님께 시식용 죽을 갖다 놨어요. 예. 김은지 기자는 이런 거 익숙하지 않은데 립스틱을 이제 칠했기 때문에 먹으면은 못 먹어. 자기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안 친한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립스틱을 안 친한 우리 구경 기자가 예,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약간 끈덕진 느낌인데 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물이 굉장히 이렇게 탄탄해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일단 죽은 일상생활에서도 드실 수 있는 식품이고 아플 때, 속이 안 좋을 때, 입맛 없을 때, 다이어트 할 때, 그리고 좀 힘들 때 이럴 때 주로 드시는데요. 탄수화물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일반 죽은 사실 단백질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샘표 밸런스 죽은 맛있는 죽을 먹으면서도 한 끼 식사가 완벽할 수 있도록 한 끼에 꼭 필요한 단백질 100%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죽은 처음인 것 같다.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다고 축적되지 않고요. 8시간마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한 끼마다 꼭 필요한 단백질 18g을 채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 이 얘기 처음 들었어요. 샘표 밸런스 죽은 신선한 전복, 소고기, 닭고기, 야채가 듬뿍 들어가서 맛있고 고단백으로 속이 든든합니다. 다른 일반 죽은 물로 끓이지만 샘표 밸런스 죽은 육수로 끓여서 아주 깊은 맛으로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맛있어요? 먹어보니까 네. 일단은 그 권오을 전 의원님이 광화문에서 고봉 삼계탕을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안 가도 돼. 삼계죽 플러스로 밸런스 죽으로 완벽하게 처리가 되고 대신 대용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건더기가 큼지막해가지고 질감이나 이게 너무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기자님이라서 표현이 장난 디테일이 살아요. 고급지다. 구경 기자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칠게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죽을 먹어야 한다면 내 몸을 생각해서 단백질이 들어간 밸런스 죽을 먹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곧 초복이고 여름이 옵니다. 전문점 가실 필요 없이 바로 그 얘기하시네. 예, 전문점 가실 필요 없이 딴 거 아닙니다. 가성비 있게 샘표 밸런스 죽으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더보기에 샘표 밸런스 죽 특가 구매 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에서만 드리는 최저가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이 혜택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녹두 전복 3개죽 한 끼 단백질 100% 충족시키고요. 여기에 단백질이 20g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쫄깃한 전복, 부드러운 닭고기, 녹두가 듬뿍 들어있어서 고소하고 든든함이 일품이고요. 3개 야채 육수로 집에서 끓인 듯한 깊은 맛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또는 쿠팡에서 샘표 밸런스 죽을 검색하시면 구매 가능하십니다. 그 고소한 게 녹두였구나. 제가 녹두인지 모르고 먹었는데 그 이제 그 3개 그 닭 고유의 그런 질감을 느끼는 가운데 고소한 풍미가 확 올라와서 뭔가 했더니 통녹두였군요. 네. 샘표 그러면 간장 아닌가요? 그렇죠. 샘표 간장 이건데 이렇게 다양한 상품이 나오고 이렇게 보니까 녹두죽, 호박죽, 전복죽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종류별로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재 편의점에 그 대기업이 처음 들어왔고 오늘 안 팔리면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판매에 많은 도움을 주셔야 저희 취재 편의점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래요. 보장합니다. 저는 맛 보장입니다. 구경이가 먹는 거 보고 사기를 결심했어요. 사기를 결심했어요. 저 이런 거 잘 사요. 이런 거 잘 사요. 저 이것도 샀었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사실 주부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아이들 또 남편 술 마시고 뭐 좀 속이 헛헛할 때 뭐 없어 할 때 이런 죽을 얼른 그냥 한 바퀴 돌려가지고 내놓으면 되니까 쉽게 할 수 있다. 요새는 진짜 너무 식품이 잘 나와서 굳이 요리를 잘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자,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직접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국무회의에서 3특검 을 이제 공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특검이 옵니다. 특검이 그렇게 빨리 하면 이번 주에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음 주나? 우선은 이제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추천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가 된 다음에 이제 추천하겠다라고 한 입장이기 때문에 빨라도 이제 금요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선거 이후에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는 어렵겠네요. 아무리 속도를 내더라도 금요일 이후일 것이다. 그렇군요. 조국혁신당은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근데 워낙 사실 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어제 오늘 나온 건 아니고 오랫동안 다듬었고 또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당하면서 만져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인선에 이름이 오르내리시는 분들이 진짜 어디까지 확인됐는지는 몰라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특검 자체가 하나의 궤를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 모두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겨냥하고 있는 특검법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공명정대하게 이 문제를 규명할 수 있는 사람이 특검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보군 물망에 오르는 분들이 사실 한정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 나이로 따지면 60년대생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요. 연수원 기수로는 20기 때 20에서 29까지의 기수들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이분들이 대체로 어떤 상황이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에서 검사장으로 고위직을 했던 분 중에 수사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 일단은 물망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이제 이분 로펌 이름이 옛날에 좀 논란이 됐는데 중앙엔 남부인가 그래요. 중앙지검장도 하고 남부지검장도 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약간 재밌는 이제 그 로펌의 대표 변호사인데 이분 얘기도 나오고 검찰국장을 지낸 심재철 그 변호사도 있는데 이분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분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또 윤석열 정부 때 그 물을 먹었던 경험이 있는 그래서 검사장이 되지 못했던 수사 능력이 있는 분들로 거론되는데 그 중에 김양수 변호사라는 분이 있거든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이제 옷을 벗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수사를 오래 하신 분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당으로부터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쪽에 제안을 받고 본인이 숨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속속 이제 그런 그 자기 의사를 밝히는 가운데 아마도 이제 특검 인선 같은 경우 속도를 낼 것 같고 다만 이렇게 뭐 다음 주에 바로 개문 발표하는 어려운 것이 특검만 뽑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를 보조할 특검보라든가 파견검사 인력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도 그 특검의 개시는 아마도 다음 달 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볍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어제 경향신문이 단독을 했더라고요. 경향신문 법조가 요새 엄청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단독 지금 말씀 주신 이제 거기에다가 한동수 변호사도 상당히 이제 세게 물망에 오르는데 이제 이분이 판사 출신이어서 근데 그 얘기도 또 있어요. 그 뭐 뭡니까 최혜병 특검 아마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고 검사도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검감찰부장이 검사직이거든요. 그래서 판사 검사를 모두 했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특수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또 검찰 조직을 대검감찰부장을 하셨죠. 대검감찰부장의 직이 검사이거든요. 그래서 검사로 일했던 본인의 경험도 있어가지고 이제 물론 특수수사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건 있지만 본인은 또 검찰 조직을 잘 어느 부분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윤석열 감찰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유명하시죠. 사실은 판사 출신이 과거에 특검을 뭐 안 한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광범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그 내곡동 특검을 해가지고 비교적 이렇게 잘 맞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수 그 전 대검 감찰부장 같은 경우에도 특검의 주요 후보군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느 분이 될까, 어느 분이 유력할까, 그리고 이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특검보다 특검보가 더 중요하다. 실제로 이제 실무 수사 지휘를 하고 하는 것은 특검보여서 특검 못지않게 특검보가 누가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기자들한테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메머드급 센 특검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다 합치면 120명. 파견 검사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렇게 120명이나 나오면 검찰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뭐 마약 수사한다고 또 나오기도 하고 뭐 그래서 좀 그것도 나중에 저희가 이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란 특검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보도된 내용을 좀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봤더니 그 윤석열 정부 관련된 데이터를 전부 삭제를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개편도 지금 지연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뭐라 그래야 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박절한가?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그래서 특검 요구를 할 때마다 여야 할 것 없이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지금 딱 거기에 범인이다. 어울리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고발도 되어 있거든요.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한테 고발을 당해 있는 상황이어가지고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요. 본인의 증거인멸만이 아니라 사실 이 공적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초에 해당하는 역사적인 기록이거든요. 이것을 함부로 없애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권은 이어달리기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모든 것들을 우리 정통성과 정부의 어떤 역할을 부인했다는 점에서 되게 문제적인 행보이죠. 사실 보통 정권 바뀔 때 어떤 면에서는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노티스와 워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다음 정부 오기 전에 막 싹 그냥 아니 나는 다 떠나서 뭐 인주 이런 것까지 없앴다는 건 좀 나는 납득하기가 그것도 게다가 어려워요. 그 전임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 윤석열 씨가 사실은 12.3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됐고 그러면서 이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었는데 6개월 동안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정말로 그게 의심되는 거고 6개월 동안에 국정운영도 안 했을 텐데 그러면 있는 자료들을 잘 정리하고 인수인계할 생각을 하는 게 옳은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삭제 정황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수사를 통해서 규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얼마 전에 또 보면은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관 과정에서 지종 기록물을 과다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열람을 제대로 못하게 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보려고 하면은 압수수색이라든가 강제적인 절차가 필요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그 윤석열 정부 때 생산된 많은 기록들을 가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인 것들이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단행한 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통령 관저공사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관저공사의 공사 주체가 누굽니까? 결국 그런 김건희의 비리라든가 윤석열의 부정부패를 가리기 위해서 대통령실 직원들이 동원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철저하게 특검을 통해서 파헤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관저에 알 수 없는 그 의문의 수조. 개수영장 아니고는 해명이 안 되는 그 수조. 거기에 UAE 대통령의 그 만찬을 앞두고 설치했다는 건데 그것도 만찬은 정작 청와대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예, 저희 어제 방송에 한겨레 김한 기자가 나와가지고 본인이 취재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줬는데요. 본인이 해외 사이트의 펫 프렌들리 풀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봤다는 거예요. 펫 프렌들리. 그러니까 이제 그 반려동물한테 친화적인 그 수영장이라고 하는 건데 그 요건에 딱딱 맞는 것이 지금에 보이는 모습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노견인 그 세롬이라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 부부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입양했던 반려견이 있는데 최근에도 윤석열 씨가 그 한강공원에 산책할 때 데리고 있었던 그 개가 세롬이라고 하는 개거든요. 뭐 써니인가 뭐 그 친구도 엄청 뭐 그러니까 그 써니와 관련된 일환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참 저희가 이렇게 전직 대통령의 반려견 이름까지도 알아야 된다는 게 참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되게 되는데 여튼 이제 그러한 유들의 개를 딱 이제 이렇게 뭐 요양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쓰기 좋은 그런 조건으로 보인다. 그렇군요. 이제 그래서 이것을 아마 이제 그 펫 수영장이 맞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던데요. 뭐 좀 더 취재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조경용 그리고는 특히나 이제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외국의 어떤 인사들이 왔을 때 무언가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을 몇 가지 근거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경용 연못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각죠. 사실은 이 부분의 진상 규명은 시일이 별로 안 걸릴 것 같은 게 왜 그러냐? 누가 지금 경호처 차장으로 갔습니까? 박관천 전 행정관이 갔는데 대통령 내외가 무엇을 하더라도 경호처 직원들의 눈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수영장이 말 그대로 단차가 크고 수심이 얕은 것으로 볼 때 그 펫 프렌들리 풀로 보인다는 건데 그에 대한 증언과 진술은 이미 박관천이 받아놨을 겁니다. 믿으십시오. 끝났습니다.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하게 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반려동물의 수영장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국민 세금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일주일에 228톤이나 물을 쓰면서까지 무엇을 했냐에 대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는데 그게 이어지다 보니까 역시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저는 사실 이 관저와 관련해서 21g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이제 임기 초부터 있었고 저는 이것도 사실은 특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대체 말도 안 되게 왜 느닷없이 무슨 텐트를 치는 한이 있어도 청와대에 하루도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 이전하고 관저도 밀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군사작전 하듯이 거기가 원래는 외교부 장관 공간도 아닙니까? 근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그리고 또 여기하고 그 21g의 대표는 김건희 샤넬백하고도 또 건진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3특검이 돌아가지만 나중에는 연대에서 하나로 묶어야 될 것 같아요. 다 이게 관계가 그 뒤에 핵심 키맨이 누구냐? 그럼 김건희
윤석열 이렇게밖에는 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진짜 확인할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21g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우리 앵커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건진법사가 선물을 받아서 전달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 샤넬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유경옥이라고 불리는 김건희의 최측근과 함께 그 21g 대표의 부인이 동행할 정도로 엄청나게 친밀한 사이인 겁니다. 근데 그런 업체가 여러 관저공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단행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였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 계약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수영장도 의심을 받고 있는 것처럼 뭐 캣타워 같은 경우에도 물품 구매 내역이 있어가지고 의혹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김건희의 수요를 누군가 잘 알고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부의 공사를 수주하고 게다가 그거는 대통령실의 관저공사입니다. 일대의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받은 혜택 같은 것들을 분명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의혹이 많으니까 특검이 1순위로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너무 우리가 궁금했던 3년 내내 너무나 궁금했던 여러 사안에 대해서 동다발로 특검이 진행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 법조를 좀 더 열심히 취재해야 되는. 그러니까 더 개편해서 기자들을 더 투입해야 되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얘기 들어봤더니 지금 언론사마다 난리가 난 게 3특검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특검 취재를 해봤는데 박근혜 최순실 특검 때 그거 하나만도 벅차거든요. 사실은 기존의 법조팀 인원이 사마다 이제 인원이 다르긴 한데 10명보다 파견을 받아 적기 때문에 굉장히 버거웠는데 이번에 3특검이고 게다가 이제 규모가 메머드급이라서 의혹도 수십 가지입니다. 맞아요. 한두 가지 한정이 되지 않고 기자들의 취재 범위가 되게 망라적으로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회사마다 대응 방법이 다양한데 어떤 회사는 탐사 보도팀 자체를 이제 전부 다 이제 특검에 도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회부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마도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와 경제만 하면 될 것 같고 사회부 기자들이 우리 연말까지는 가장 바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것 같네요, 진짜. 그렇죠. 저 옛날에 삼성 특검 취재하다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 애도 어렸고. 지금 생각만 해도 정말 근데 매일매일 갈 때마다 특종이니까 또 그리고 또 김용철 변호사님이 그때는 이게 또 일요일까지 또 기자 오라 그래가지고 또 단독인데 또 어떻게 안 가요? 또 가야지. 하여튼 근데 특검 열리면 아침 저녁으로 브리핑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두 번 하잖아요. 브리핑을 2번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뉴스가 장난 아니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청사를 벗어나서 아마 그것도 조율해야 될 거예요. 몇 시에 할지 3특검이 여기가 10시 하면 11시, 9시, 10시, 11시 해야 될 것 같고 새 특검이 그렇죠? 그리고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막 어마어마하게 바쁠 거다. 그리고 일반 건물에 입주해서 하기 때문에 보안도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맞아요. 기자들의 취재가 일반 검찰청사에 수사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훨씬 더 용이하다는 점을 우리 기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선배로서.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또 얘기를 또 잘해줍니다. 전화하면 또 다 받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어마어마한 그리고 궁금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특히 뭐 명태균, 건진 백이 샤넬과 디올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난 종류별로 다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유진 YTN 유진 인수 관련해서 그 통일교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도 유진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진은 뭘 줬을까? 안 줬을까? 뭐 이런 궁금한 겁니다. 궁금한 거예요. 고발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한 호기심. 겁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좀 취재해 봄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또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을 것은 대통령실에서 공직자 국민추천제 시행을 발표를 했어요.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요새 보니까 너도 나도 막 추천 분위기더라고요. 아무개를 추천합니다. 뭐 지금 저 누구 추천하고 왔어요. 막 이렇게. 혹시 우리 구경 기자님 누구 추천했어요? 저는 뭐 추천은 못했는데 누가 저를 추천한다고 하길래 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니 뭘로 추천한다고? 아닙니다. 밝힐 수 없습니다. 괜히 뭐 그분이 혹시 법무부 장관 아니야? 뭐 장난하는 거니까 농담조로 얘기하는 거니까 반농담으로. 저는 법무부 장관에. 왜 그러세요? 큰일 납니다. 김은지 방통위원장. 기자. 근데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좀 새로운 인물 발굴 차원에서 이제 새 정부가 이렇게 새로운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뭐 다만 약간의 장난 섞인 제안들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또 그걸 또 갈라내고 보면 이제 보지 못했던 또 보석들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해보는 것 같고요. 그게 뭐 당연하게 100%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도 사람을 가려볼 것이기 때문에 또 너무 막 비판적으로 볼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또 일각에서는 굉장히 장난스럽게 밭 같은 게 돌긴 하더라고요. 그걸 좀 놀리면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호가호위 하려고 하거나 혹은 나를 좀 자천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하는 분위기도 일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검증 업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풀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새로운 제안을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결국은 우리 국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방식 자체가 누구를 중심에 두고 하느냐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요. 결국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국정 운영하겠다는 얘기인 것인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도 그러하긴 했는데 훨씬 나은 부분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계 논란 같은 경우에는 명쾌하게 본인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 정리를 해줬고 그 이후에 이제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밝힌 부분이 앞으로 이제 기자들과의 브리핑은 웬만하면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라이브로 하게 되는 것이고 질문자의 얼굴이나 신원도 알 수 있게 하겠다고 한 것인데 결국은 이것들이 보면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차관이라는 것도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출범하면은 측근 그룹 내에서 여러 가지 사천이 많았는데 사천도 받아서 일부 인사를 하겠지만 그 쉽게 공천을 받는 거죠. 공개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공천을 받음으로써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인물상을 정확히 명확히 정립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요인을 쓰겠다라는 기본적인 국민 정신적인 철학, 국민 주권 정부라는 이 정부의 가치 지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방책 중에 하나로 국민 추천제를 내놓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시계 관련해서 전현 의원께서 뭐 이런 거 필요해요라고 했는데 필요해요? 그러면 안 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가성비가 가장 높은 그런 실제로 그렇게 대통령이 밝혔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이제 시기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해서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아마 하루 정도의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는 좀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걸 아마 전현희 의원이 전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하루 사이에 검토하고 바뀌어가지고는 좀 전현희 의원이 조금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린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새 정부에 대한 관심으로 생긴 에피소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가장 새 정부 출범한 다음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키워드가 김밥, 야근, 민방위복 그리고 시계 이렇게였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돈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도 윤석열 정부에서 뭐 쓸데없이 뭐 도대체 저 해외 순방은 왜 가는 거야? 나토는 왜 가?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이제 막 이런 좀 예산 낭비 같은 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알뜰하게 돈을 아껴 쓴다는 취지였는데 그게 가장 가성비가 높은 기념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장경태 의원 출연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자들 어제 기자협회보 보도에 보니까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익명으로 대통령실에 카메라 넉 대가 더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기자협회보, 기자협회보에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일반에서는 기자들의 어떤 책임성 있는 질문, 그리고 뭐 근거 없는 질문 막 자기가 해놓고 그거 가지고 기사 쓰고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일반론이었는데 기자협회보의 보도는 조금 기자들에게 좀 이게 부담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보진 못했는데요. 이제 어떤 취지인지 알 것 같긴 합니다. 이제 통상에 그러니까 뭐 물론 잘못된 질문을 하거나 부적절한 질문을 했을 때 받는 기자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충분히 수용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자를 불편하게 하는 질문에 대한 이제 강한 비판들이 있었었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잡혀찍기 이런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들을 표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적절하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첫 시행이기 때문에 이제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보완해 나갈 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만 청와대 출입했던 기자들의 이야기는 이제 기자실이 공개되고 기자의 공개적인 질문으로서 같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처럼 그럼 이제 관계자발의 기사를 좀 지양함으로써 대변인이라든지 뭐 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관계자로 써달라고 하지 말고 좀 이름을 걸고 하는 식으로 점점 더 이 소통하고 공개적인 분위기로 가자라는 제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좀
좀 생산적인 고민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되게 좀 재밌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제 기자협회부에서 우려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기자들이 과거에도 보면은 정부 초반에 이제 도발적인 질문을 했다가 그 좌표 찍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상 털기 뭐 사실 그 공과 과를 이제 구분을 해보면은 그 기자가 잘못한 것도 있고 여론이 과도한 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기자라는 지위 자체가 적어도 게다가 또 대통령실 출입 기자라고 한다면은 그 특정한 그 언론사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정말 국민을 대신해 가지고 질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공적 성격이 사적인 이익보다는 더 우선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진중하게 묻고 생산적인 토론을 자아내기 위해서라도 공적인 검증대에 오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숨어가지고 앉아서 육성만 들리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편한 방식으로 대리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직접 얼굴을 드러내게 되면은 조금 더 심층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서 마이크를 잡은 기회를 잘 활용해서 지금까지 대통령과 혹은 이제 대변인과의 대화라는 것은 단선적인 게 많잖아요. 1차원적인 질문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토론도 할 수 있고 무제한 생방송을 통해 가지고 기자들도 본인들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장이다. 이것들을 언론이 터부시하지 말고 정면 승부하자. 네.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네. 구경 기자님 그 말씀에 굉장히 그 공감하면서 사실은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이 좋아야 제대로 그렇죠. 된 답변을 끌어내는 네. 거지. 질문을 엉뚱하게 해버리면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답변자도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없어서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가 엉키게 되는 건데, 이제 뭐 왕왕 그런 일들을 겪죠. 그래서 특히 의도가 있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 의도가 뭔지를 간파하고 또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도 준비를 세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전 국민을 상대로 그럼요. 라이브로 한다는 것은 기자들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만 대통령실도 준비를 세게 해서 그야말로 정면 승부가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보도를 해보면 그 김은지 기자님 말씀대로 익명이 너무 많았잖아요. 오죽하면 윤핵관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네. 윤핵관, 핵심 관계자. 뭐 그 밸류가 다 있잖아요. 뭐 대변인은 그냥 관계자, 수석 이상급은 핵심 관계자. 그 다음에 또 그 이상은 장관급 이상은 고위 관계자. 뭐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대충 누가 얘기했구나라는 걸 다 어림짐작할 수 있으나 실명하지 않고 비실명으로 보도하는 거. 이것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거 없어야 된다. 정정당당하게 기자들도 바이라인 자기 이름 걸고 기사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기사에 대해서 평가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부 관계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것이고 그리고 저는 기자들이 굉장히 그 상당히 조금 얼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인터뷰를 기성 언론하고는 하나도 안 했다. 그리고 다 유튜브하고만 했는데 유튜브만 선호하지 말고 기성 매체 통해서도 국정 운영 알려라 이제 이런 요구를 해요. 근데 왜 유튜브를 했을까? 이것도 사실은 우리 기성 언론들이 좀 판단해 봄직한 요소 그렇죠. 아닌가. 네. 한 종편 그 간부가 저한테 전화해서 엄청 반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배는 잼카에 타서 인터뷰를 하고 우리는 잼카에 탄 선배를 인용 보도를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러면서 통제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기성 언론인들의 어떤 그 답답함이기도 하고 그동안 어떤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인가. 그리고 뉴미디어 시대에 굉장히 언론 환경이 변화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반영하는 거 아닌가. SNS 열심히 하고 유튜브 열심히 보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바뀌는 이 트렌드를 우리 기자들도 적극적으로 조금 반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하여튼 피드백이 빠르고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도어 스태핑? 그거하고는 완전히 좀 달라지는 분위기다라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기자들하고 이제 밥 먹고 나오는 길에 뭐 깜짝으로 타임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물론 이제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한 대화여가지고 공개가 되지는 않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방담을 편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도어 스태핑 같은 방식도 있겠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우회적인 방식 그러면서 언론에게 질 높은 방식의 백브리핑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선포를 어제를 통해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기자하고 자주 만나고 기자회견 한 달에 한 번 한다 뭐 이런 공약을 과거에도 많이 했지만
절대 지켜지지 않았어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 저는 굉장히 소통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했고 퇴근길 남대문에서 소주 한 잔 마시는 대통령이 될 거다. 라는 말씀하셔서 진짜 그러셨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좀 꼬인 것 같네요. 퇴근길 남대문을 갈리가. 퇴근길에 남대문 가면 길이 막혀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이제 좀 새로운 대통령의 일하는 대통령 뭐 야근하고 김밥 먹고 우리랑 똑같잖아요. 직장인 같다. 이제 그런 인상이 좀 들어서 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우리 언론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차관급 인사를 먼저 했어요. 예. 어제 이제 일부 발표를 했고요. 아직 다 발표한 건 아니고 지금 우선은 G7을 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통상과 외교 쪽을 외우면서 이제 그 G7 업무를 같이 나눠 할 인사들을 한 것 같은데요. 장관을 하기 어려운 게 지금 총리가 아직 지명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임명대청을 이주호 권한대행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지금 이재명 정부는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김민석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절차를 밟는 식으로 장관을 인선을 하고 당장 해야 될 시무는 이제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다음 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다음 주부터는 인사청문 기일이 좀 잡힐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제 국무총리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연쇄적으로 있을 것 같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그 국무총리가 이제 지명이 된 다음에 순차적으로 장관 임명이 돼가지고 그 내각을 조각한 게 완성이 됐는데 어제 이제 차관 인선에서 재미있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그 나이라든가 기술을 파괴한 인사가 보였거든요. 예를 들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 같은 경우에는 현 1차관보다 11기수 후배고 나이도 9살이나 어립니다. 그리고 외교부 2차관 같은 경우에도 그 교수 직역에 있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직사회 변화의 면모들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저 개인적으로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어떻게 복권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표적 수사라고 할 수 있겠죠. 월성 원정 1호기 가동과 관련된 수사를 당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감사원의 감사라든가 검찰 수사로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 그분이 결국 대법원의 무죄를 받고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와서 산업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1차관의 자리에 올랐거든요. 이런 분들의 인사를 통해 가지고 뭔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잘못됐던 시계추를 또 다시 돌리는 효과도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특히 이제 G7도 그렇고 나토 있고 이후에 우리가 경주 에이펙 굉장히 이제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외교안보 일정이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시진핑 방한도 좀 추진을 해보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중요한 포스트가 외교 통일 그리고 이제 안보실장 그다음에 국정원장은 이제 이미 선임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통일부 장관은 누가 되느냐, 외교부 장관은 누가 되느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통일부 장관은 정동영 의원이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조현 차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교 안보 트랙이 잡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오늘 아침 나온 거 보니까 그 보훈부 장관의 그 보수 출신 그 권오울 전 의원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 JTBC 단독 보도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여기 편의점에도 취재해서 많이 하셨었고 저희 두 번이나 배출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좀 배출하고 왔습니다.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여기만 특정해서 저희 많이 나오셨어요. 두 번 나오셨어요. 근데 대구에 대한 진짜 너무 그 뭐랄까 애틋함? 간절한.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의 변화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보훈이라고 하는 가치는 뭐 당연히 진보 보수를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수 정부가 훨씬 더 이제 힘을 줬던 부분들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수 출신 인사를 이제 선임함으로써 가지는 상징성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이쪽으로도 그 현충식에도 대통령이 가가지고는 더 신경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연장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이 들긴 그리고 합니다. 이분이 사실은 대구 경북 출생이시기도 하고 실제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고 이번에 요새 활동을 할 때도 굉장히 열심히 도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제 제가 고봉삼계탕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인터넷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티 찾아보니까 그 민주당 당원들이 선거 끝나고 거길 좀 간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체험담을 전해주는데
서빙 보고 계시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야, 드디어 이제 삼계탕 서빙하다가 이제 혹시나 이렇게 내정이 됐고 만약 된다고 한다면은 장관님 되시는 좋은 자리로 또 가시는 거니까 역할을 또 달리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기여하는데 힘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까 진행자가 말씀하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김밥 먹고 야근하고 그리고는 뭐 이렇게 절절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들인데 그러니까 대통령 그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고관대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을 할 공적 서비스를 그렇습니다. 제공하는 중요한 판단하는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컨셉이라고 한다면 권오을 전 이제 장관 같은 경우에 아직 장관 아니시죠? 장관 후보자, 기명자 혹은 예상자라고 하는 분이 지금 어떤 선거를 치열하게 치르고 나음에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자기 일상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게 되게 좀 좋은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재명 정부 이제 지금 초반이고 이 기조를 이 초심을 저는 이제 임기 5년 내내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하지 않다. 그리고 보통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윤석열이라는 사람 도대체 막 무슨 뭐 출근도 똑바로 안 하고 가짜 출근 심지어 가짜 출근하고 저는 그 정말 황당무계한 거 아닙니까? 아니 늦게 가면 늦게 가지 그거를 연출을 하려고 세상에 경찰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것도 그 유튜브가 감시하고 하니까 그거를 피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꼼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권이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팽배해지고 커졌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내리고 저는 이제 김밥 먹고 3시간 회의하고 야근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주는 신뢰가 어마어마할 거다. 그리고 국무회의도 저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전임 정부의 장관들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차를 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도 평가가 좋다면서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재가를 했기 때문에 토론을 했는데 반대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법무부 차관도 그 얘기를 했다고 하고 하는데 결국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지난 정부에서 국무회의 계엄 때도 누가 어떤 말을 제대로 했습니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계엄이 발동이 된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전임 정부 장관들 어떻게 믿을 수 있고 회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그런 의미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제 반대 의견도 들었다는 게 저는 너무도 중요한 지표로 그렇습니다. 보인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로 만나고 싶지 않겠죠. 기왕이면 여기서 이만 헤어지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다 앉혀놓고 첫날 3시간 딱 회의 김밥 먹이면서 회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회의에서 자신들 입장들 다 얘기해라. 그리고 필요하면 관계된 과장, 실무 과장급까지 다 데리고 와서 해라. 저는 이런 게 소통이고 이런 걸 해야 서로 승복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넘어가면 이 베일에 쌓여서 오히려 의혹만 증폭되고 뭐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저래서 저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끊임없는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서 그 당신 의견 뭔지 들어보고 내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된다라고 토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본인들도 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가 낫다. 여기서 할 걸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임기 좀 늘려주세요. 그건 안 돼.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게 들을 건 듣지만 선은 확실하게 그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란 동조자라고 하는 의심을 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 국정원장 이 두 사람은 확실하게 또 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일 건 긋고 하지만 대화할 수 있는 사람과는 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새 정부한테 바라는 어떤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식이에요. 상식. 국민적 눈높이 상식. 이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대단히 상식적이다. 그리고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야 우리 정치가 서로 막 그 갈등하지 않고 타협하면서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이러면서 조율해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내일 그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그동안 그 제기되었던 수많은 개혁 입법 과제들이 한 큐에 다 통과되는 거 아니냐. 되게 많았어요. 양곡관리법을 포함해서 방송 3법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그렇습니다. 상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선거법 뭐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 싹 다 미뤄졌죠.
그 장경태 의원이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네, 이거 했어야 됐는데 이거 이 숙제 저기 뭐야 전임 원내 지도부가 숙제하고 가야 되는데 왜 안 하고 가는 거야?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대목에서 약간 정치가 복원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주도권을 잡고 정권을 잡고 국회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걸 기대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표를 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스스로가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는 거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이고 결국은 야당과 협상하고 대화를 조금 더 해보겠다. 그리고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수용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화 관계에서 지난 정부와 차별점으로 네. 크게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이재명 정부가 네. 과거에 추진했던 법안들을 뭐 폐기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야당의 말도 안 되는 욕을 다 수용해가 뜯어 고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좀 털고 가겠다는 신중함의 표식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좋은 태도라고 믿고 지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어쨌든 뭐 이제 다음 주 정도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재판 계속 진행 네. 중에 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체 응답하지 않은 가운데 경찰에서도 6월 5일 내일 나오라고 그런 거죠. 부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내일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나가겠다는 거죠. 네, 뭐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안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씨의 사고 방식 안에서 경찰이라고 하는 세계관은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평생 검사로 살았던 그의 인생에서 경찰에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네.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와 별건으로 지금 어떤 혐의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발로 가서 무언가를 조사받는 모양새는 내지 않고 차라리 무언가 탄압받는 사실 뭐 탄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이제 그렇게 모양새를 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아직도 이분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윤석열 측에서 나오는 얘기가 네. 너무 웃긴 거예요. 누가 봐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피의자로 구성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성훈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거를 대통령이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했다고 진술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척동자도 알만한 말도 안 되는 변소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나는 이 범죄의 혐의자가 아니야.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비화폰 삭제 지시한 부분도 경호법상의 여러 개 위법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이 부분도 내가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 나는 소환 조사는 아니고 서면 조사면 받는다는 취지로 답을 하는데 이거 경찰이 특검하기 전에 반드시 체포영장을 집행해가지고 우리 법이 살아있다.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걸 전 국민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 보니까 재판 과정에서도 상부가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상부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까지다. 뭐 사실 헌재 재판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했던 거짓말까지 했던 분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전 국민이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그 일관성에서 봤을 경우엔 거짓말 세계관에서는 아니 그도 있다 보이는데요. 그 서정욱 변호사라고 이제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MBC 라디오에서 했던 인터뷰를 보면 아직도 100%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근데 이분한테 현타가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나 그런 세계관에 있도록 놔둘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부인도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서 김건희 씨가 비공개로 하면 내가 나가줄게 뭐 거의 이런 태도 아닙니까 지금. 부인도 지금 혐의가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구성되는 게 많은데 이분이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의견서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범죄 구성 요건이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은 법리적으로 이게 무혐의라는 취지의 주장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 안 차가지고 김건희까지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김건희의 범죄 혐의라는 것은 일단은 수적으로 윤석열보다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인데다가 지금 특히나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서 나왔던 여러 공천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대통령이 문제가 있으려면 뇌물죄가 구성이 되려면 직무 관련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자당의 공천, 여당의 공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죄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법꾸라지 같은 면모를 여러 개로 보이려고 하는데
그게 설득력 있는 법리 해설이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누가 들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누가 믿습니까? 검사가 믿겠습니까? 이게 대법원간 때 그 양승태를 비롯한 고위법관들이 주장했던 바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하지만 뭐 이제 김건희 씨는 그 직권남용 혐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빠져나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진행자께서 윤석열 씨의 어떤 그 세계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모습이 언제 깨질 것인가라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김건희 씨가 구속되는 그 순간 윤석열의 세계는 깨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누가 먼저 갈 거라고 보세요? 누가 먼저 구속될까? 김건희 씨를 먼저 구속 영장을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튼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재판에서의 재구속 영장이라고 하는 것도 직위원 판단이라는 게 있고 뿐만 아니라 나머지 혐의들도 약간 이제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뿌려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사가 좀 더 많이 되어 보이는 김건희 씨는 검찰에서 먼저 영장을 치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그 내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직위원 판사 관련된 건데 그 이분 개인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선 멈춤, 일단 멈춤 상태예요. 이것도 좀 이대로 그냥 가는 건지 법원 내부에서 이런 분한테 그냥 내란 재판을 맡겨서 갈 건지 조사를 해서 끝내든지 되게 그 어정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이런 중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이 상황에서 재구속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심각하고 경찰이 심지어 이제 그 소환장을 보내는데도 불응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제 집행해야죠. 해야죠. 뭐 할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특검 어차피 그 출범할 거여서 특검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야, 근데 특검을 기다리면 과연 이게 해결이 될까요? 지금 보니까 특검은 어쨌든 간에 마지막 선택이었던 것이고 특검으로는 용서받을 일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 중에 착각이 아닌가 싶고 아직도 이제 과거에 보니 검찰총장을 했다는 그 인식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누가 특검이 되더라도 검찰 출신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에 대한 선체가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과 가까운 검사 출신은요. 특검 안 시킵니다. 일단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꼭 계셔야 됩니다. 깨야 됩니다. 정말로 더 악랄한 분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이라도 빨리 경찰 출석하시고 와이프 검찰 출석시키는 게 그나마 싸게 맞는 길이다. 설명드립니다. 싸게 맞는 길이다. 아유, 참 답답하다. 그놈의 현실 인식은 언제나 돌아올까 참 그렇습니다. 11시 5분인데 요거만 하나 짚어볼게요.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미문화원 1985년 미문화원 점거 사건이 또 그 첫 번째 질문이었던 모양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기자가 좀 준비가 부족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기 방어를 충분히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하버드대 나온 미국 변호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다. 김민석 하버드대 나온 미국 변호사. 저도 미국 변호사인지 몰랐거든요. 변호사 자격증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처음 알게 돼서. 미국 가서 미국 변호사 따온 사람들 많아요. 근데 주마다 다르잖아요. 변호사 자격이. 여튼 이제 그 어떤 본인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반미라고 하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은 맥락이 되게 중요한데 물론 뭐 폭력을 다 옹호할 수는 없지만 5.18 우리가 지금 계엄을 겪고도 이 2024년 12월 3일에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정말 사람이 죽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지금처럼 언론이 전혀 막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게 다 통하던 때였거든요. 이제 그 어떤 절박함으로 했던 행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맥락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좀 빠져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진짜 기자들이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옛날 문법대로 그냥 갔다가는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질타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더라도 진짜 제대로 준비해서 상대방이 악소리도 못하게 딱 그런 질문을 해야지 안 그러면 오히려 굉장히 비판을 받게 되는데 이번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 문화원 정권농성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김민재 잘 설명했지만은 그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을 했을 때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대체로 과거에 이제 굉장히 극우적인 유튜브에 중독되신 분들 결국은 미국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거에 방점을 찍고 원인과 동기에 대한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방식의 소통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질문할 때는 그래도 우리 사회 공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 세계에서 치우친 분들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진지하고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찰의 바탕 위에 질문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5.18 광주가 터진 겁니다. 네. 그리고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된 거예요.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총칼에 의해서 우리가 다 화면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속옷만 입은 채로 팔이 뒤로 묶여서 어디론가 끌려가서 내 누이가 내 가족이 내 아들이 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유도 몰라요. 도대체 전두환이가 왜 그때 기관총 사격을 통해 물론 이제 본인은 그거 끝내 밝히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지만 그 누가 기총 사격 헬기 사격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근데 누군지는 아는 거예요. 온 국민이. 이런 사실을 그렇죠. 그때는 알릴 기회가 없었어요. 어디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언론사가 불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그때 이제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정권 찬양하는 것만 보도되던 북한이 했다.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광주를 알고 있는 대학생들이 이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수단의 한 방법으로 미 문화원 점거 농성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주축이 됐던 게 이제 그 김민석 하버드대 나온 미국 변호사. 이후에 하버드래. 네, 그때는 서울대 학생이었고 이제 이후에 이제 이런 국무총리 후보자가 된 건데 이 역사적 맥락을 전부 거세하고 당시 미문화원에 가서 옛날에는 방화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농성하고 이랬는데 당신 반미주의자 아니야? 미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니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역사의 맥락도 모르고 왜 그렇게 된 건지도 거세하고 아주 단순 표피적으로 질문을 하니 그게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기자들도 역사 공부하고 근현대사 잘 알고 똑바로 질문해야 욕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미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다 잘 질문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시대의 변화에 맞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언론도 권력의 사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잘 준비해서 그리고 서로 소통해야 좋은 나라 함께 만드는 그렇죠. 하나의 역사의 주축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요? 하고 싶은 말을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죽 되게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은 샘표. 1시간 동안 방송하다 보니까 까먹었을 것 같은데 샘표 밸런스주 굉장히 맛도 좋고 제가 지금 1시간 지났는데 공복이 사라졌어. 배가 영양도 충분하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광고 요정 우리 구계영 기자 너무 감사하고요. 김은지 기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이 함께 계셔서 언제나 든든하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